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표 분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화와 TV 드라마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세계 영화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둘째, 이야기의 분량, 그에 따라 TV 드라마의 이론과 변화 양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계 영화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영화는 다른 문화 예술에 비해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영화 산업, 영화 시장을 살펴보면 이 경향이 좀 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것은 2019년 상황 보고인데요. 이보다 최신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영화 산업이 워낙 침체되어서 흐름을 살펴보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자, 일단 세계 영화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북미 시장입니다. 이 비중은 압도적이라 다른 지역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북미 영화 시장이 119억 달러였는데 2019년에는 11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사실 그 자체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 중국 영화 시장인데요. 급격한 성장세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3억 달러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 순서가 일본 영화 시장입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4억 달러 정도가 늘었네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졌어도 문화 강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영화 시장의 상당 부분을 애니메이션이 차지한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의 영화 시장입니다. 영국은 시장 규모가 줄어서 같은 대열로 내려왔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고 인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다시 그 뒤를 프랑스, 멕시코가 따라오고 있죠. 이들과 근소한 차이로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연방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가 한 묶음, 다시 한참의 차이를 두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타이완,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홍콩과 말레이시아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의외의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 영화 시장이 세계적인 규모인 것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이젠슈타인, 전함 포테킨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영화 분야가 워낙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좀 생소하죠? 그 아래 시장은 더 낯선데 홍콩이야 1980년대에 워낙 홍콩 느와르가 있었고 폴란드도 러시아의 영향권이었으니까 뭐 이해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요? 이 인도네시아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4위예요. 그런데 여기 속한 나라들이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중소규모 영화 시장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흥이 많은 나라죠. 브라질은 삼바. 스페인은 집시, 플라멩고, 투. 노는 나라들. 멕시코, 코코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기타 치고 노래 부르잖아요. 와, 이거 좀 이상하죠?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흥이 많아요. 잘 노는 나라들입니다. 꼭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민족적 기질을 전혀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흥이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흥이 많다는 건 엔터테인먼트의 전통이 강하고 관련된 문화 자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독자도 관객도 이러한 전통의 영향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즐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문제입니다. 또 이것 좀 보세요. 일본 영화 시장이 2,400만 매출인데 한국 영화 시장은 1,600만 매출입니다.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 명, 대한민국은 약 5,200만 명인데요. 인구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 차이는 800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이 사실이 왜 대단하냐면 내수 시장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문화 콘텐츠 산업의 어떤 분야가 자국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이라고 했으니까 내수 시장만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반면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매출액이 이렇게 높아요. 한국 영화가 약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추세입니다. 봉준호가 괜히 상을 탄 게 아니에요. 인구와 내수 시장의 관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미는 인구가 많지요? 중국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인도, 프랑스 생각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럼 이런 공통점도 찾을 수 있겠네요.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영화 산업도 발전한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시장이 크니까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 상황이 워낙 비일상적으로 전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를 살펴볼 자료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 영화 점유율은 매출이 18.5%, 관객수 비중은 19.1%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상한 지수예요. 이전 자료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한국 영화 점유율이 매출 53%, 관객수 53.5%로 절반이 넘었어요.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이런 나라는 아주 드물어요.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영화의 수준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미국 영화의 강세는 여전합니다. 2019년에는 미국 영화가 총 126편 개봉해서 매출과 관객수 모두 45%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개봉작은 109편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점유율은 높아졌습니다. 또 일본 영화의 약진도 눈에 들어옵니다. 2019년에는 통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비했는데 2021년에는 총 282편이나 개봉을 했고 전체 매출의 14.5%, 관객 수의 14.3%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관객 충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 개봉작 흥행 순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리지널 작품은 소울과 미나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시리즈의 후속편이거나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만큼 영화 제작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멸의 칼날이 주목됩니다. 이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 영화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렸죠. 물론 예년보다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고 경쟁작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외의 나머지 나라들은 총 136편이 개봉되었습니다만 매출이나 관객 점유율은 아주 적습니다. 문제지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문화를 이루려면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 가지로 쏠려 있으면 그 유행이 지나고 나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지죠.
건강한 문화 생태계 형성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 영화와 미국 영화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시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양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창작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에도 이왕이라면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봐야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로 대학교 생활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영화도 좋고 미국 영화도 좋은데 이왕이라면 더욱 다양한 영화를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앞서 설명했던 다양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나라의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영화입니다. 시장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살펴보겠으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영화의 자체적인 창의성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만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영화는 1920년대, 30년대에 시작해서 패전 이후 1950년대, 60년대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걸출한 감독이 등장하면서 세계 영화의 주목을 받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국력이 쇠락하면서 문화적인 역량도 다소 수축합니다. 하지만 이전 수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했죠. 더구나 문화 전통이라는 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감독들이 배출되곤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입니다. 봉준호에 앞서서 2018년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으로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작품 세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는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냉정하게 쳐다보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작품이 아무도 모른다 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유아 방치라는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요. 아이들이 점점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영화라면 그 아이들을 구해주거나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츠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요. 반면 일본 영화의 주요한 경향인 홈 드라마, 즉 가족 영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감독이 오즈 야스지로인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동경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1953년 발표된 이 작품은 상실되어가는 가족 간의 유대를 섬세하게 다루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식과 표현 방법을 고레에다 히로카츠가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표현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2015년 작품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요시다 아키미의 만화를 원작으로 했지만 여느 일본 영화처럼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감독 나름의 해석을 더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고 오밀조밀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연이 복잡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딸을 그 언니들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가족을 꾸며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와 비슷한 설정이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혈연보다 중요한 관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죠. 이런 주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어느 가족에서도 제시됩니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가족의 해체가 더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아예 혈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물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가족처럼
모여 사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 가족들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가족 아닌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이죠. 저는 이 감독의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을 뽑으라 라고 하면 걸어도 걸어도라는 작품을 꼽습니다. 2008년 영화인데요. 역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의사인데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의대를 다니던 형이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다가 자기는 죽고 맙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나서 형의 기일에 나머지 가족이 모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통 가족 드라마라고 하면 따뜻하고 서로 감싸주는 관계로 가족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서로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걸 또 다시 묻고 보내기도 하죠. 가족은 이렇게 아픈 관계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바로 이 부분을 그려내고 있어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걸어도 걸어도를 뭐 하나 빠질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잘 짜여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보충 자료로 이동진과 소설가 김종혁이 함께 대담한 프로그램의 링크를 소개해 두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구조가 참 흥미롭죠. 저는 이것을 비어있는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도너츠와 비슷한 형상이라고 할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형이 위치합니다. 하지만 형은 죽었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거죠. 하지만 형의 기일에 모인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형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중심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변합니다.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도드라지기도 하고 오해를 풀기도 하고 조금씩 상대를 이해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는 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급한 비어있는 중심이라는 용어는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일본 여행을 한 뒤에 쓴 책 기호의 제국에서 힌트를 얻은 용어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일본이란 나라에는 외관만 있을 뿐 알맹이로 채워져야 할 중심이 없다. 자,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한 번쯤은 보시기를 권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 외에는 일본 영화 시장에서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디 어서 빼어난 감독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도 영화 시장을 살펴봅시다. 인도 영화 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영화 편수가 약 800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1900편이 제작되어요. 2배가 훌쩍 넘는 숫자지요. 또 한 해 티켓 판매량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13억 장 정도를 판매하는데 인도는 27억 장을 판매합니다. 물론 환율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의 격차는 크지요. 하지만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영화를 소비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도 영화에 대해서, 인도 영화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영화 산업은 크게 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중심은 서쪽 뭄바이에 기반을 둔 이른바 발리우드 영화입니다. 뭄바이의 옛날 이름이 붐베이였는데 여기에 할리우드를 더해서
볼리우드 혹은 발리우드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 영화는 대체로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한 축은 동쪽 벵골 지방에서 제작되는 벵골 영화예요. 이 영화들은 앞서 살핀 발리우드와 다소 성격이 다른데 사회운동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리우드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 산업의 주류에 해당하는데 마살라 영화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 영화의 특징으로 춤과 노래가 핵심입니다. 맥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고백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 불러요. 복수하다 말고 갑자기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도 같이 따라서 춤을 추고요.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행동은 민족적인 기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공용어가 10가지가 넘어요. 사투리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말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라에서 인정하는 언어가 10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일이 자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빙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에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사가 아니라 몸짓과 멜로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춤과 노래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인도 영화의 특징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모든 영화에 양념처럼 춤과 노래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인도식 양념인 마살라에 빗대서 마살라 무비라고 합니다. 사실 마살라는 특정 지역, 발리우드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도 영화에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제공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다 전문가의 견해에 도움을 받도록 하지요.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의 강래영 교수는 인도 영화로 읽다라는 책에서 인도 영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값싼 비용으로 누구라도 쉽게 화려한 문화 공간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서민의 놀이터이자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의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언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용어인 힌디어를 사용합니다. 이야기는 인도 전래의 고대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서 기원했습니다. 해피엔딩을 특징으로 하고요. 인도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도 영화에서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스타, 3가지 춤, 그리고 6곡의 노래다 라고요. 자, 이 발리우드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슈미르의 소녀, 새얼간이, PK 별에서 온 얼간이, 그리고 신부와 편견 등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요. 이제 벵골 영화를 살펴봅시다. 발리우드와 대척점에서는 새로운 영화라고 해서 뉴 시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래영 교수는 벵골 영화의 특징을 상업 영화의 관습에 저항해서 독립영화와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 운동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특징은 인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현실을 영화 속에서 재현하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1940년대 중반에 펼쳐졌던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 즉 로컬리티를 강조하고 사회적 비판의식과 휴머니즘 경향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샤말 아저씨 가로등을 끄다가 있습니다. 이 역시 감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